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살롱드 위젤라 내적 성장 프로젝트 소제목이 내 성격 사용 설명서입니다. 궁금하셨죠? 내 성격 어떻게 사용할지.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본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대하시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 미래, 지구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5분파로 나뉘어 공존하게 됩니다. 150년 후의 시카고, 이곳엔 얼마 남지 않은 인류가 5개의 분파로 나뉘어 평화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에러다이트, 용감함을 가지고 군인이나 경찰 일을 맡는 돈트리스, 정직과 질서를 중시하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캔더, 농사를 지으며 다정하고 화목함을 중시하는 에머티, 이웃에 헌신하며 정부 일을 운영하는 애브니게이션. 모든 거주자는 일정 나이가 되면 자신에게 맞는 분파 테스트를 받게 되고 결과에 상관없이 직접 분파를 고르게 되어 있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점. 오늘의 주인공 베아트리스, 애브니게이션 부모님 밑에서 자란 베아트리스도 이번 테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부모님으로 인해 애브니게이션에 머물고 있지만 그녀는 사실상 이곳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자유롭고 용감해 보이는 돈트리스를 보며 꿈을 꾸는 베아트리스. 그녀와는 다르게 오빠 케일렙은 당연히 애브니게이션에 남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테스트가 진행되고 베아트리스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I'm Tori. I'll be administering your test. You'll be offered a series of choices to test your aptitude for each faction. Bottoms up. 알 수 없는 용액을 마시자 마법처럼 검사관은 사라지고 수많은 거울이 그녀 주변을 감싸기 시작하는데 다짜고짜 칼과 고기 중 선택하려고 하는 거울 속 자신. 그 순간 사나운 개가 나타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은 이미 없어진 상태. 또다시 마법처럼 어디선가 소녀가 나타나고 사냥개는 소녀를 향해 무섭게 달리기 시작하죠. 베아트리스는 망설임 없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리고 그와 동시에 깨어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테스트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는 토리. Get up. We're going out the back door before a supervisor comes. No, but what was my result? Your results were inconclusive. That's impossible. It They doesn't... call it divergent. 다이버전트란 5개의 분파 모두에 속할 수 있는 자로 이 도시에선 잠재적 위험인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이버전트라는 결과가 나온 베아트. 네, 여기까지 제가 끊었는데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다이버전트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미래 SF잖아요. SF인데 되게 신기한 주제로 했죠. 어떤 성향, 성격 따라 5개 분파로 나눠서 한 번 선택하면 평생 그 분파로 살아야 되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게 굉장히 인간을 좀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 사람이 뭔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알려줬지만 선택은 네가 해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분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 선택을 딱 하고 나면은 평생 못 바꿔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이 친구는 뭐라고 했죠? 5개 분파에 다 속할 수 있는 다이버전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인자로 속해서 도망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 내용이 성격 관련해서 재밌는 소재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성향으로 사람을 나눠서 평생 그들끼리만 살게 한다.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어때요? 너무 지루하고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성격이라는 게 늘 바뀌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평생 살아야 한다면 일단은 평생 산다는 거 조금 괴로울 것 같다. 네, 어떠세요? 같은 무리들하고 같은 성향의 사람들과 있으면 좀 네. 편협해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뭐, 저는
쭉 그물이들하고 같이 산다면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안 바뀌어도 되니까. 네, 네, 굳이 맞아요. 바뀌라고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성향 따라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란 게 정말 각자의 느낌, 각자의 선택, 각자의 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성격이란 게 되고요. 좀 전에 아까 그 드레스핏 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콤이에요, 드레스핏이에요? 상큼한 드레스핏? 네, 말씀해 주셨는데 성격은 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성격, 기본적인 심리학자들은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성격을 가지고 생활 속에 적응하는 습관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성향상은 와, 이거 되게 폭력적이다. 한번 정해놓고 절대 못 바꾸게 하네. 그러면 나중에 뭔가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거기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도 각자의 느낌이 다른 거죠. 성격 따라. 그죠?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네. 현대에 와서 심리학의 거장이 누구야 하고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세 분이에요. 이 세 분은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들러, 여러분들이 미움받을 용기로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러, 그다음 오른쪽은 요즘 BTS 때문에 유명해진 칼 융이에요. 이렇게 세 분을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파가 생겨서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안과 의사였던 아들러는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요. 이후 프로이트를 추종하면서 빈 정신분석학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프로이트의 정식 후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계를 탈퇴하고 개인 심리학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과 아들러의 이론을 비교해보죠. 첫째, 프로이트는 인간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나누었죠. 프로이트는 인간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리비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일종의 전장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인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겁니다. 인간은 individual,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individual psychology,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프로이트는 인간의 과거에 관심을 가졌지만 아들러는 인간의 미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심은 이 환자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지금 이런 증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러는 이 점에 반대합니다. 물론 인간은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받겠지만 인간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더 나은 자신을 창조해가는 존재인데 인간은 왜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만 보냐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꿈으로써 그 사건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프로이트는 과거 그 사건 때문에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들러는 현재 나의 의지에 의해서 과거 사건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해석해서 보면 미래에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성적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려는 의지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모아봤는데요. 사실 프로이트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굉장한 심리학에서의 족적을 남겼어요. 밖으로 보이는 것 말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그 세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심리학계에 이렇게 딱 점 찍기 시작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신의학 그 학회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모임을 결성하시고 학자들을 모으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로부터 시작된 어떤 이론들에서 프로이트만의 어떤 독특한 고집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험상 그것이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
혹은 동료들이 생긴 거예요.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 어디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그것을 리비도, 성적 욕망으로 보는 것, 그거 자체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두 손 들고 나온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개인을 나눌 수 없다. 개인 자체는 굉장히 독특한 그 자체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individual 해서 개인 심리학이라는 것으로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또 한 분은 또 프로이트의 굉장한 애지중지한 사랑을 받던 융이었는데요. 그조차도 프로이트와 갈라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융은 스위스 취리 의과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을 듣고 매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취리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프로이트를 만나러 가는데요. 당시 프로이트의 나이는 51였고 융의 나이는 32이었어요. 그러니까 19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둘이 만나자마자 1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둘이 말이 통했나 봐요. 그때부터 융은 프로이트와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요. 융은 의식 아래 커다란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주장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히스테리나 강박증, 신경증과 같은 것은 성적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융은 프로이트의 유아 성형론이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한테 선생님, 유아 성형론이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니 이런 것 좀 우리 이론에서 좀 뺍시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을 좀 탈색을 해서 무의식 이론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 성형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건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빼면 프로이트 이론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거나 김 빠진 콜라가 돼요. 그러니 프로이트가 융의 말을 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회를 탈퇴를 해요. 그리고 분석심리학회라는 걸 만드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이론을 새롭게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학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철학도 그랬죠. 어떤 철학이 나오면 그것에 반대하는 다른 철학이 나오고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었고 과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다음 이론이 그전 이론을 뒤엎고 다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실 지혜롭다고 하지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융 이론도 그 다음에 또 보충하고 그런 학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성격에 대해서 가장 크게 두각되는 이론이 빅5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그 계보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거군요. 제가 미리 넘어갔네요. 지금은 프로이트로 인해서 제자 그룹이 생겼죠. 칼 구스타프 융, 알프레드 아들러, 그리고 그의 딸인 안나 플로이트까지 여러 가지 정신분석, 심리학계의 거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자크 라칸이라는 또 프랑스의 철학자, 정신분석학자가 또 나와서 그 프로이트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명성이 높아진 그런 정신분석학자이고요.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계보를 이어갔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심리학의 세계에서는 성격에 대한 정의는 참 좋은 논쟁의 주제였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자아, 초자아, 원초아를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게 말했고 인간주의자들은 자신이 타고난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경향성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행동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연구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정말 어렵네요. 어쨌든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한 집단이 한성격하시는 큰 다섯 청님들과 함께 등장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들이 하는 말은 정말 간단했어요. 우리는 특질 이론을 주장하고 바로 이 특질 또는 특성이 바로 성격이다 하는 것이죠. 특질이 뭐냐고요? 저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교적이다, 친절하다, 외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긍정적이다, 성실하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재밌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의 공통점은 형용사예요. 영어 수업도 아니고 형용사가 뭐냐고요?
특질 이론자들은 바로 이 형용사가 곧 성격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좀 그럴듯하죠? 자, 이제 천하는 좀 평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이젠 자기들끼리 싸워요? 특질이 몇 개냐는 것이 주제였죠. 와, 성격 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올프트는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했고, 커텔은 요인 분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16개의 특질을 주장했죠. 아이젠크라는 심리학자는 3가지라고 했고요. 이러한 토론과 연구 끝에 그 큰 형님들이 떠오른 것이죠. 사실 처음 특질 이론이 등장할 때 이 5 형님들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수정했습니다. 물론 특질의 수가 5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구 및 보완을 해서 공통된 결론을 얻습니다. 이를 미국의 심리학자 골드버그는 빅5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이제 우리 형님들이 나오네요. 성격 심리학에 대한 결론이 나왔어요. 가장 힘이 센 이론은 특질 이론이었던 것이고, 그 뒤에는 든든한 빅5 형님들이 계신 것이죠. 네, 이렇게 빅5 이론이 나오기까지 쭉 역사를 한번 아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4명의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 성격 다 다르죠. 그리고 추석 때 어르신들 다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한 20-30명 모였다고 치면 그중에 비슷한 성격은 있어도 똑같은 성격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악에서 고전파 음악, 낭만파 음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고전파 음악에 누가 속하죠? 상식 퀴즈입니다. 웬 상식? 핸델, 그다음 낭만파라고 하면 헷갈리죠. 그죠? 모차르트, 베토벤인가? 막 이러면서 헷갈리잖아요. 사실 그걸 나눈다는 게 어느 시점까지 나눈다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색깔을 가진 음악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나눈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것처럼 미술도 그렇지 않나요? 기린쌤? 미술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상파라고 했지만 그 인상파 안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모든 팩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격적 유형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격이 당신을 전부 말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해를 위해서 성격을 공부하는 것이고 점쟁이처럼 너는 이렇지 이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격 이론에서 정신적인 도구들을 계량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이론마다 한 세트씩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걸로 나누겠다. 여기서는 이런 걸로 나누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빅5 이론에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빅5의 성격 요인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개방성이냐, 있느냐, 우호성이 얼만큼 있느냐, 외향성이 얼만큼 있느냐, 신경증적인 경향성이 있느냐, 성실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에서 레인지가 뭐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디쯤 있느냐 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계량화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친숙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학문적인 걸 가져왔고요. 이걸 하나씩 잠깐만 보고 훑어보고 갈게요. 다음 장 보면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란 게 돼 있는데 이 개방성의 이야기는 상상력,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등으로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성향이에요. 뭐든지 오픈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죠. 개인의 심리 및 경험의 다양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능, 상상력, 고정관념의 타파, 심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 다양성에 대한 욕구, 품위 등과 관련된 특질을 포함. 그래서 아까 다이버전트를 치면 거기에서 못 살아남겠죠. 이런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 성실성,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실성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 과제 및 목적 지향성을 촉진하는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심사숙고하고 규범이나 규칙을 준수하고 계획 세우게 하고 조직화하고 과제의 준비 등과 같은 특질을 포함한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네요. 네, 이게 딱 정해지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그걸 성실하게 하면 되니까.
아,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예, 부분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죠? 이걸로 100%다 얘기 못하죠. 그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긴 제 판정이 아닙니다. 네. 외향성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사교, 자극과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이고 사회와 현실 세계에 대해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성, 활동성, 접근성과 같은 특질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건, 외향성에 대한 건 성격 이론마다 거의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성이 있으신 분이 있고 외향적이지 못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레인지가 이렇게 쭉 나눠지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친화성. 친화성은 타인에게 반항적이지 않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고요. 사회적 적응성과 타인에 대한 공동체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타심, 애정, 신뢰, 배려, 겸손 등과 같은 특질을 포함한다. 이 약간 친화성이란 게 다른 데서 보이는 감성형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죠? 자, 다음 한번 신경증으로 가볼까요? 신경성은 누구나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분노,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성향으로 걱정, 부정적인 감정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관계된 것으로 걱정, 두려움, 슬픔, 긴장 등과 같은 특질을 포함하고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반대되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신경성이 높을수록 어때요? 불안정성이 좀 크겠고 신경성이 낮을수록 약간 둔할수록 안정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되겠죠.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그 아니라. 다섯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향을 구분하는 거죠. 그 점수 레인지를 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이거 나중에 제가 MBTI 오늘 얘기해 드릴 텐데 MBTI 어떤 내용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우리 성향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가 각자 다르겠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려니까 내 성격이 뭔지 남의 성격이 뭔지 알면 편할 것 같아도 있을 거고, 내가 앞으로 내 내면을 여행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이상해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각자 성향 따라 자기가 궁금해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기린쌤 얘기해 주세요. 고갱의 작품이죠. 네, 고갱의 작품, 그죠? 저는 거기서 들었어요. 그 법륜 스님이 출가한 이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간 깨달은 자들이 하는 얘기긴 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나는 무엇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바로 이 작품이죠. 네, 기린쌤의 미적수다 고갱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광고해주는. 네, 광고해주고. 네, 이 작품이 고갱이 아마 굉장히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느낀 다음에 타이티에 거의 도피 비슷하게 가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뭔가 좀 자유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고난을 느낄 때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에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봐도 어디가 무슨 인간의 고뇌인가 알 수가 없지만 해석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서 Where do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where are we going?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그것도 알겠어요. 근데 what are we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who are we라던가 who am I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냐고 했어요. 이것도 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구냐와 무엇이냐. 인간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뭔가 더 큰 거로 확장시킨 느낌이에요. 저 what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무언가 근본적인 걸 생각하는 거에 관련된 분이 아까 그 3대 거장이 계셨죠. 누구였죠? 프로이트, 융, 갑자기 한 명이 생각이 안 난다. 아들러. 네, 아들러. 예, 그분 중에 좀 더 내면에 침착해서 굉장히 내면을 많이 보신 분이 융이거든요. 그래서 융 이야기를 잠깐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의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의식이 뭐죠? 의식은 지각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자아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가요? 아니겠죠. 나는 지금 5분 뚝딱 철학 유튜버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가면을 써요. 직장에 가면 직장인의 가면을 쓰고요. 어떨 때는 센 척하는 가면을 써요. 이런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면을 벗으면 또 다른 내가 나와요. 어떨 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떨 땐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것이 나의 개인 무의식이에요. 개인 무의식 속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림자란 자아의 억압된 성향과 억압된 충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이거나 괴물일 가능성이 커요. 개인 무의식 아래 또 다른 무의식이 있는데요.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영속하면서 겪은 과거의 경험이 누적된 무의식이에요. 예컨대 뱀이나 어둠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원시인들이 뱀이나 어둠 때문에 위험한 경험을 한 것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꿈, 환상, 신화, 예술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정신적 이미지를 원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남성성,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요. 여성이 가진 남성성을 아니무스라 그래요. 집단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도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단 무의식에 걸쳐 있는 것이 자기, 셀프예요. 바로 진정한 나예요.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안쪽이 무의식이고 이 바깥쪽이 의식이에요. 의식 밖으로는 얼굴만 있어요. 가면만 보이겠죠. 나의 진짜 모습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태양이 바로 셀프, 진짜 나예요. 자기, 셀프는 나의 정신 전체의 중심이에요. 나의 전체 정신은 자기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중심인 자아가 나의 정신 전체의 중심인 자기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을 개별화, 개성화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자기 실현의 과정인 거예요. 즉, 자기 실현의 과정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 거예요. 융은 자기를 찾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아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찾는 여행을 언제 떠나야 할까요? 네, 언제 떠나야 할까요? 뚝 끊었습니다. 지금요. 네.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헤르메네스가 융한테 상담받았다는 맞아요. 썰을 융의 제자한테 상담받았습니다. 직접 융은 아니고? 네, 융 학파에게 상담받았고요. 그 이후에 쓴 게 데미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면에 그림자 그리고 뭔가 의식 이외에 무의식이 있다 이런 것을 소설의 주제로 삼기 시작한 게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담을 받았던 이유는 본인이 굉장히 신경증에 힘들었기 때문에 헤르메네스가 그래서 상담받기 시작했고 거기서 치유되고 나서 쓴 책이 데미안이죠. 네, 그렇게 여기 또 라떼아이님이 정확하게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실 것 중에 왜 제가 융을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해드렸냐 하면요. 저도 아동학을 했고 아동 심리를 했지만 그 아동 심리 과정에서 저 프로이트까지만 배웠어요. 제가 학교 다닌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언가 이렇게 융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아마 최근인 것 같고 그 이유가 심리학은 원래 과학적인 수량화, 계량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융의 이론은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친구 정신과 의사는 융 얘기를 했더니 네. 표정이 네. 잠옷 나빠지더군요. 네,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서라는 표정이 아니라 싫어해서?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포함시키지 않는다. 네,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면요. 이 두 분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 이론을 조금 같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캐서린 브릭스 그리고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이에요. 근데 위에 칼 융이 있죠? 어머니 캐서린 브릭스는 융의 엄청난 덕후였어요. 그 당시에 덕질을 엄청나게 하신 거죠. 융의 이론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이론을 보고 또 그 당시에 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그 한참 전쟁 이후에 남자분들이 많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미망인이 남고 그러면 미망인들이 어딘가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그때 한참 산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같은데 일터는 많았는데 이 여자분들 집에만 있던 여자분들이 그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일터의 성향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오지랖퍼였어요. 그래서 오지랖과 융의 덕질과 그것들을 모아서 전공인이거든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아줌마예요. 일반인 아줌마인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할 수 있지? 배우는 방법이 뭐지? 해가지고 여기저기 두드렸는데 다 너는 전문가가 아니야. 넌 공부할 수 없어. 약간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습게 보고 내치고 하다가 그 은행가들한테 통계학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엄청 노력해가지고 표준화하려고 만든 것이 MBTI란 이론이 됐습니다. 근데 MBTI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얘기가 요즘 특히 왈가왈부해요. 그게 과연 정통한 심리학도 아니고 그게 맞느냐 점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재미삼아만 보세요. 맞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MBTI가 계속 변하는데 그럼 MBTI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혹시 댓글에서 읽어드려야 하는 거 있으면 좀 읽어주시고요. 자, 그랬는데 이 캐서린 브릭스에 이어서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 뒤에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딸이었던 그녀가 어머니의 그 덕질을 이어받았다는 게 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연구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엄마가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성격 유형 이론 중에서 그것을 체계화시킨 엄마의 이론을 가지고 성격의 재발견이란 책을 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이제 마구 이슈화되고 사회에서 각광받으니까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격을 팝니다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은 MBTI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어. 그것은 말이 안 돼.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리뷰를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거기서 일면 제가 수긍하는 점은 뭐냐 하면은 성격이 산업화됐다는 거죠. 성격을 돈으로 너무 그 경제 원리에 맞춰서 산업화해서 마치 그곳에서 그것을 직접 꼭 돈을 주고 성격 검사를 받지 않으면 모두 다 가짜고 그거는 안 될 것이고 사입이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산업화로 치달아갔다는 게 지금 좀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서는 일명 수긍할 점이 너무 많고 굉장히 큰 열정을 쏟았으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성격의 재발견이 수긍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성격의 재발견이. 성격을 팝니다라는 책에서는 MBTI를 모두 다 이렇게 안 좋게 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의 이론을 전부 다 열심히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약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재미삼아 하는 MBTI였지만 오늘 그중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도구로 쓸 수 있게 제가 안내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또 성장해서 계속 연구를 이어갔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MBTI예요. 저기 보면은 16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막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저기에 있는 별명을 가지고 ISTJ는 소금형이야. INFP는 잔다르크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어요. 저 별명은 굉장히 알기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종이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종이랑 펜.
종이랑 펜을 가져오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걸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그냥 왜 재미로 보는 60문항짜리 하거나 아니면 진짜 긴 문항으로 된 정식 검사를 하거나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서의 함정은 뭐냐 하면은 이게 설문으로 된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잖아요. 그 체크할 때 자기의 되고 싶은 모습, 선호도 그런 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진짜 모습보다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나중에 진짜 자기를 알고 나니까 그 유형이 아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찾아가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 종이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먼저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요. 성격을 나눌 때 4가지 팩터에서 양극을 볼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선호 경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호 경향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요걸 갖고 보겠다는 거니까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요것만 갖고 한번 자신을 파악해 가볼게요. 선호 경향에서 에너지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방향은 뭐냐 하면은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 주로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예요. 바깥에, 외부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면에, 내 속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2가지 선호 경향이 나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향과 내향의 중간쯤 있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극내향, 어떤 사람은 극외향이 있어요. 이게 다르겠죠. 그리고 인식 기능에서는 감각과 직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파악할 때,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거예요. 정보 지각을 할 때, 정보 지각할 때 어떤 분들은 오감, 그리고 경험, 내가 직접 본 거, 현실적인 거, 내가 손으로 만져본 거,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게 중요하고 그걸로 모든 정보를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직관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감각도 뭐 중요하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그것을 건너뛰는 그 이면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직관은 약간 무의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점프 과정을 거쳐요. 단계 거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이 사실은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아, 감각과 그렇죠. 직관이라는 것도 저는 약간 감각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직감은 그런데요. 직관은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물리, 수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가까이서 대답해 주세요. 네. 좋아하셨어요? 네. 국사 이런 거보다? 네. 국사보다는 수학이랑 과학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 전체의 계통을 보는 걸 좋아하지 하나하나 이 세세한 거를 보는 걸 좋아하진 않으셨죠? 외우는 화학 같은 거 싫어하셨죠? 아주 싫죠. 네.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미세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감각형이고요. 그 전체 뭉뚱그려서 전체를 보는 사람이 직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감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판단 기능은 뭐냐 하면 이거는 내가 받아들인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마다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판단을 어떤 사람은 사고, 이게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로 사고하는 분이 계시고 감정형들은 좋다, 기분이 괜찮네, 저 사람에게 맞을 것 같아 이런 필로 판단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더 논리지향적인 뇌지향적이라면 감정은 사람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단할 때, 무언가를 판단 내릴 때. 다 싫으면 뭐냐요? 다 싫으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성격을 알아가는데 성격이, 다 싫을 수 있죠. 네. 자, 생활 양식은 인식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 뇌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뇌 속에서 일어났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저증인 사람은 뭔가 결론을 내리고 빨리 그걸 하려고 해요. 인식인 사람은 계속 자료를 모아요. 네.
뭔가 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계획적이고 뭔가 일을 빨리 마치고 내가 갖고 온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 빨리 일을 마치고자 하는 사람이냐, 그 일을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루는 편이냐. 그것이 두 가지의 선호 경향으로 나뉩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실게요. 자, 그림으로 봅니다. 그림으로 보면 저 위에 외향형, 내향형. 그래서 나의 감정이 저게 내 테두리가 나의 몸이라고 치면 내 몸 바깥의 환경, 외부의 사람, 외부의 사물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더 많이 시간을 쓰는 사람은 외향형. 그리고 그것 말고 내 내면에 움직이는 많은 것들, 생각, 상상력 막 이런 것들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I입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편한가, 내가 어떻게 있는 게 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랑 I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S랑 I가 있는데 저 위편의 오른쪽 편입니다. S는 하나를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을 가서 두 번째를 알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서 세 번째를 알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1번 다음에 그걸 꼼꼼히 안 다음에 2번을 꼼꼼히 알고 3번을 꼼꼼히 알아서 하나하나 개통을 밟아서 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센싱형이고요. 그 다음에 직관은 한꺼번에 건너뛴다고요? 네, 직관형, 은유, 비유, 상상 이런 걸로 그냥 한꺼번에 저거를 하나하나 가지 않아요. 뛰어넘어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랑 N이 서로 대화를 하면은 N은 대충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안에서 이미 뛰어넘었으니까. 그럼 S는 정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안이 도대체 뭐냐고 일일이 하나하나를 얘기 안 해주는 거가 되게 힘들고 답답해요. 근데 N은 어떠냐면 그거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벌써 알았는데. 이거 알겠는데 왜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이걸 아직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N이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수학 천재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 한꺼번에 건너뛴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스킵하고 네. 가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 그거하고 아니죠? 관계 있어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N인 사람들이 약간 물리나 수학 같은 거, 특히 수학 중에서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조화 돌리는 수학들을 굉장히 잘해요. N 유형들이. 자칫 저걸 잘못 이해하면 머리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의 구분이다 이렇게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현대 사회가 고등교육이 N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란 계속해서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어하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S는 현실에 관심이 많거든요. 공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N은 그거 말고 머릿속에서 뭔가 직관적으로 상상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게 S와 N의 차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직관형이 지금 고등교육에 유리하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짜여 있어요, 교육이. 그래서 S가 열등한 게 아닌데 지금 현재 교육이 N한테 유리하게 돼 있고요. 그런 교육을 추구해야 되니까. 반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저도 반대인 것 같아요. S가 지금 네. 교육에서 한국 같은 교육 실정에서는 S형의 스타일들이 유리한 그 교육 형태인 것 그게 같은데요. 고등교육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는 유리해요. S가 성실하니까. 근데 대학교나 대학원 교육을 가면은 N이 그러니까 훨씬 보통은 유리해요.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교육이라 하면 네. 초중고를 얘기하니까 엄마들이. 박사 논문 쓰고 제가 뭐 이런 거 할 때 고등교육 얘기했죠? 고등교육에서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고등교육 용어의 네. 문제, 용어의 문제. 예, 다들 네. 지금 초등, 중등, 고등을 알아듣고 있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안 새로운 됩니다.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요. 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박사님들. 상상하고. 네, 근데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런 수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뭐 초중고고
네, 고고. 고등학교 3위 고등학교. 고고고. 네. 학사 말고 박사인 걸로.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박사도. 수학 문제를 풀 때 네. 요즘은 과정까지 다 제대로 외우죠. 똑같아야지 네. 성적을 받는다고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S죠. 치면 S네요. 네. 그래서 사실 유치원 때 아이들 중에 문자를 인지는 하는데 이거를 외우듯이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논리적인 어떤 규범화를 해서 그거를 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숫자도 1, 2, 3의 개념을 사실 머릿속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추상의 개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성격 이야기보다는 조금 맥락이 다른 듯 하기도 한데. 네, 맞아요. 네. 네. 학생들이 사실 S인데 고등교육을 따라가느라고 스스로 N으로 바꿔서 사고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울 것 그렇게 같아요. 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되진 않아서 그 아이 성향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둬야 돼요. N도 S가 되기 힘든 건가요? N도 S 못 돼요. 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그 타고난 네. 이 MBTI 같은 경우는 사실 기질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성향의 분석이기 때문에 네. 바탕이 기질이기 때문에 변하기는 쉽지 네,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치면은 S가 한 73% 정도 되고요. N이 26% 정도 돼요.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걸 다행으로 네, 생각해야 다행으로 되는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못 따라갈 뻔하셨는데 가셨죠? 뭐 학교는 앞으로 가나 뒤로 나오나 뭐 나오긴 나옵니다. 간신히. 네, 그래서 S와 N을 스스로 한번 설정해 보셨나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거다? 네.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유리하다, 어느 게 더 높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성향입니다. 릴리안 님이 네. N이지만 S가 주변에 많아서 영향을 받기도 하다고 하시는데 네, 우후 님이 네. 직관이 천재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직관이 천재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관 중에 천재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S형도 천재가 많을 수 있는 게 그 학문의 형태상 그 세분화해가지고 아주 그 쪼개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훨씬 유리합니다. S가. 그리고 그 제 생각에는 사람이 N과 사람은 항상 스펙트럼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맞아요. 분류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N이 뭐 몇 퍼센트고 나의 맞습니다. S가 몇 퍼센트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대체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 분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양극단을 얘기해주면 나는 이쪽 아니면 저쪽인 줄 아시거든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보완해서 써야 됩니다. 한국 사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열등 의식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하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거. 네. 천재, 영재 관심 많죠. 아, 무엇이 그래서- 천재의 특성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유가 맞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네. 상대성 이론을 머릿속으로 영감은 받았지만 맞아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안 돼서 맞아요. 친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다는 도움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와이프는 S 쪽에 가까운 쪽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분야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분야에서는 N 쪽에 가까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둘의 협업이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쪽이 불리한 것이 꼭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T와 F입니다. T와 F는 어떠냐 하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는 T.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판단을 할 때 T.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일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일이 내가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T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똑바로 해줘야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해줍니다. 이런 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T라면 F는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똑바로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아 그래 넌 그렇지 하고 공감해 준 데서 끝나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T와 F이죠. 그게 그 나라의 문화, 민족의 문화 이것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S는 현실, N은 상상력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는 현실을 보면 N은 좀 미래를 보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신대륙이 발견됐을 당시에 신대륙을 가고 싶어 했던 성향은 누굴까요? N. 맞죠? 그러면 거기를 진짜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 더 많을까요? S?
아닙니다. N? 네, S는 안정적이고 현실에 딱 발을 붙여야 좋아합니다. 네, 근데 물론 S도 따라갔겠죠. 가족이 가면 따라갔겠지만 비교적 N이 많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이주를 많이 했던 영국의 분위기가 이주 간 사람이 N이 많았고 이주 안 하고 있었던 분이 S가 많기 때문에 전통을 중시하고 뭐 꼬박꼬박 무언가를 잘 하고 예,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원치 않고 그런 성향의 맞아요. S가 네. 그런 변화나 도전을 되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N을 봤을 때 약간 무모하고 저 가능성 없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영국과 미국의 느낌 좀 나오는 좀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S와 N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영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할 수 없잖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왠지 독일하고 프랑스 차이도 저런 데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프랑스와 독일 차이는 밑에 T와 F가 많습니다. 독일은 T라면 프랑스는 F 쪽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위에 있는 S와 N을 구별하는 것과 네. T와 F를 구별하는 게 지금 완전히 느낌이 오지는 않아요. T와 F는 어떠냐면 왜냐면 네. S가 센싱이라 해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센싱이라 하면 감각이에요. 감각적으로 그냥.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맞아요. 오감. 눈으로 본 거. 본 거, 들은 거. 왜냐면 제가 S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네, 맞아요. 저게 정확한 근거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종합하는 사람을 S라고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도 처음에 센스란 느낌 때문에 자꾸 이게 느낌을 얘기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혼란스러울 수.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건가요? 그 네. 뉴턴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정리해서 만든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양자역학 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상상 속에 넘어가거든요. 예를 꼬기가 어려운 거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드시는 죄송해요. 많은 예를 자, 그럼 놔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PD님이 어떤 형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S. 저는 분명하죠.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N이죠. 너무 제가 가까워서 파형음이 있었나 봅니다. 확실하게 N입니다. 예, 그래서 N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일일이 꼬박꼬박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잘 못하세요. 네, 아시죠? 네. 네, S인 그렇습니다. 저와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메꿔주셔야 다릅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N이 대충 던져놓으면 S분들이 굉장히 쪼개서 잘 메꿔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운명입니다. 네. 그렇게 같이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비전 제시하는 건 N이 잘하거든요. 미래를 보니까. 근데 S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N한테 현실은 이래 하고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냥 N의 등에 올라타는 걸로. 네, 그러면 돼요. 네. 던져놓은 거에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가면 되니까, 네. 그렇게 서로 협업하면 됩니다.